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일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고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일단 지방보다는 근육인 살코기가 많으면 좋고,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근육 사이에 촘촘히 박힌 근내 지방을 제외하고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위 고급육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근육과 지방 그리고 뼈의 비율과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이 고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비용을 들여서 사료를 먹였음에도 미묘한 차이에서 자신이 기른 한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양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사양관리는 많은 부분이 고급육을 만들려면 소에게 단순히 뭘 먹이면 된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원인을 모르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농가마다 원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물론 육량과 육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이 중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어떤 농가는 육량보다는 육질에 집중해서 고급육을 만들고 싶어하고, 반면 어떤 농가는 육량, 즉 많은 살코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것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많은 의문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말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우를 기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육과 지방 그리고 뼈의 성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지방 그리고 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만 봐도 계략적으로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은 성장의 시작 전부터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후 빠르게 늘어나다가 일정 시점에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근육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시간 이내에 어미소를 따라다니면서 우유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동이 가능한 몸, 즉 근육이 필요한 몸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특성상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시작점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이후 근육보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 늘어나는 속도가 후반에 가도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 비율이 초반에 낮은 것은 막 태어난 송아지의 몸에 지방이라는 것이 주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며, 본격적으로 성장과 비육이 시작되면 지방은 빠르게 차오르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지방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지방세포의 발달 조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동물은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도 근육처럼 출생과 동시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뼈는 그 성장의 속도에서 근육이나 지방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의 비중이 계속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계속 키가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뼈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뼈는 길이 성장을 멈춘 후에도 계속 내부의 구조가 단단해지고 치밀해지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뼈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길이의 성장은 멈춰도 내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우의 몸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순서대로 보면 지방, 근육, 뼈의 순서인데, 이건 굳이 한우를 생각하지 않고도 당장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근육이 지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근육은 아주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 지방은 뭔가 잔뜩 먹고 드러누워서 게으름만 피워도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가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근육섬유는 소가 태어나면서 평생 가지고 갈 숫자가 결정되어 있어서 후천적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정해진 근육섬유의 부피만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근육처럼 그 부피도 커지지만
숫자도 늘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커지는 것이 숫자가 정해진 자루에 공을 담는 것이라면 지방은 공을 자루에 계속 담으면서 혹시 담을 자루가 부족하면 추가로 자루를 더 가져다가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보다 지방이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는 비육 말기에는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대부분 전환되어 폭발적으로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이 등지방이 두꺼워지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하 시점에 매우 단기간에 일어나며 이를 잘 판단하지 못하면 농가에 큰 손해가 되는 점입니다. 이제 근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살코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소, 즉 등심 단면적이 넓은 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 근육의 생성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근육의 생성은 임신한 태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행인 점은 사실 근 형성은 임신 초중반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지만 태아의 크기가 어미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어미소가 아주 극심한 에너지와 단백질의 부족 상태가 아니라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신 초중반에 근내 지방을 많이 포함하는 근섬유인 타입 1이 많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근섬유 타입 1, 2에 관한 영상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면 임신 말기에는 태아의 크기 성장이 75%가 이루어지며 이때 태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면서 어미소의 영양 상태가 송아지에게 주는 영향도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는 도다 먹이기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임신 후를 관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며 임신 후가 영양적으로 부족함이나 넘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족해서 태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번식 후가 살이 오를 정도로 과한 영향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뿐 아니라 미량 광물질이나 단백질이 너무 낮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비육 후의 영양관리가 고깃집에서 먹는 식사라면 번식 후의 영양관리는 반찬이 많은 백반집에서 조금씩 부족함 없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번식 후는 적당량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결핍하기 쉬운 아미노산 등을 첨가한 비싸지 않은 첨가제를 임신 기간 동안 조금씩만 사용해도 송아지와 번식 후의 수태율은 많이 개선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어미소의 초유나 우유의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번식 후 농가에서 범하는 많은 실수가 어미소의 수태율에 거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수정이 잘 안 되는 번식 후에 주사를 놓거나 첨가제를 먹여서 일단 수정이 되면 나머지 임신 기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송아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임신한 태아의 잠재적 능력 발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고 비육으로서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식을 무난하게 관리하면 태어나는 송아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결핍의 상태에 태어난 송아지는 출생 시부터 약하고 생식 체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육질과 육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난 약한 송아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생식 체중이 낮은 소는 애초에 태아 시기부터 근육 발달이 약해서 본격적인 비육 시기에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근육의 형성이 적을수록 지방이 더 잘 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식 후의 영양 상태가 송아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인데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모든 생물은 생체 형성 프로그램의 순서가 있고 한정된 영양소는 중요도가 높은 것에 가장 먼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가 임신한 태아의 근육 형성이나 근내 지방에 가장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신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것부터 영양소를 먼저 사용하도록 프로그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나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 형성과 그 발달에 최우선으로 이를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소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후순위인 근육이나 지방의 발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간, 심장 등
주요기관이 또 무엇입니까? 이들은 혈액을 통해서 임신한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너무 어미소의 영양이 불량해서 이런 주요 장기들조차 잘 발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태아에게 영양소의 순환이 잘 안 되어서 2차적으로 근육의 발달이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식 후 농가에서 처음부터 건강하고 큰 송아지가 태어나도록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번식 후의 사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호르몬이 이 근육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성별과 거세의 여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의 양은 숫소가 암소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숫소라고 하더라도 거세를 안 한 소가 거세를 한 소보다 더 많은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도 유전적 형질과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이제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도 생명유지의 중요한 순서대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생명유지를 위해서 태아의 주요 장기를 지방이 감싸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이후 근육을 보호하는 근간지방과 피부를 보호하는 피하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내지방의 순서로 발달합니다. 고급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근내지방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생명체의 입장에서 근내지방은 당장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가 긴급한 신체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쉽게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내지방은 순서상 제일 마지막의 중요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어렵지만 또 사라질 때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우 농가에서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만들려면 시간의 힘을 빌려서 오랜 기간 비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근내지방이 신체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시기에 마지막으로 형성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근내지방이 빠르게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당 증체량은 사료를 먹이면 매일 얼마만큼 성장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소는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장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소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는 미세하게 체중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육과 지방 모두 형성과 분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정 수입이 있어서 나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지만 도중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이 언제라도 발생합니다. 누구나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기보다는 쉽게 인출이 가능한 은행의 예금을 사용합니다. 이 근내지방이 마치 은행 예금과 같아서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몸에서 사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비육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비육의 성장 곡선입니다. 비육의 후반부에는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면서 소우 몸에는 지방이 빠르게 생성되며 동시에 근내지방도 차오릅니다. 반면 이 기간에 과산증이나 호흡기 그리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어렵게 모아온 지방과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심히 살펴보면 비육소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료를 먹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살이 빠지는 속도가 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소의 몸에서 전신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이때 소의 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료를 먹고 소화를 시키고 해야 하겠지만 이런 활동보다는 몸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족한 에너지는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육과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가진 소나 비육말기, 과산증으로 입을 닫는 소는 눈에 띄게 살이 빠지게 되며 이런 일이 생기면 오랜 시간 동안 생성되어 온 근내지방은 빠르게 소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 얼마나 빠르게 소를 비육시키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끊임없이 이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옆 차선에 느릿느릿 가는 화물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그 차를 추월하고 달려가더라도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면 그 차가 내 앞에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비육도 빠른 성장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성장이 멈추거나 정체가 되는 일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근육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등심 단면적과 근내 지방도가 좋은 소에 대한 기사를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근육이 좋은 소가 근내 지방도도 더 높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육과 지방은 서로 상반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즉 근육이 많으면 근내 지방도에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거세를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거세를 안 하면 근육의 성장에서는 더 유리하지만 근육이 클수록 근육 사이에 지방이 채워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근내 지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세를 통해서 근육과 근내 지방도의 적정선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의 비육은 일반적으로 수소나 거세우보다 전체적인 근육량은 더 부족할지 몰라도 근내 지방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육이 지방보다는 더 만들기 어렵고 근육과 지방은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키나 덩치가 큰 소와 작은 소, 그리고 중간 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지방은 모두 늘어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지방의 비율이 근육보다 비육 후기로 갈수록 더 늘어나며 이는 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의 크기에 따라서 비육이 완성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클수록 비육의 완성이 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소가 작을수록 이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육을 완성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단순히 30개월을 채워서 내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소의 사이즈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소의 사이즈라도 근육량에 따라서 출하의 시기를 달리해야 합니다. 육성기에 단순히 살이 아닌 근육의 양이 남다른 소가 있다면 당연히 이 근육이 더 많은 소가 조금이라도 비육 완성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고 큰 소가 비육의 완성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육량이 적고 사이즈가 적은 소일수록 비육 완성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육질은 좋게 나오는데 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의 사이즈가 작거나 근육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육량은 높은데 육질이 조금 아쉽다면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 아직 비육 완성이 안 되었거나 유전적인 영양, 사양관리 등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한우에서 지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근육을 싸고 있는 근간 지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몸에 흩어진 근간 지방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실제 한우가 얼마나 많은 살코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등심 단면적과 등지방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등심 단면적과 등지방의 두께, 이 길이 측정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얼마나 살코기가 많은지는 통계적 수치로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근내 지방도를 더해서 고기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내 지방과 등지방의 관계입니다. 사육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내 지방과 등지방은 둘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속도입니다. 근내 지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등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양과 유전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영양이라고 하면 소가 섭취하는 사료와 관련이 깊은데 동사료든 조사료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이들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등지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합니다. 비육소가 먹는 사료는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변하는데 이 중 프로피온산과 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내 지방을 올리는데 프로피온산이 절대적인 많은 영향을 주고 초산은 기여도가 낮습니다.
반면 초산은 등지방을 높이는 데 대부분 기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농우사료 위주로 먹이더라도 만들어지는 초산의 절대적인 비율이 프로피온산보다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육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내 지방도의 발달 속도보다 등지방이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되었건 비육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프로피온산은 최대한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사양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내 지방도는 높으면서 등지방이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은 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내 지방도는 낮은데 등지방만 두꺼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육의 타입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유전의 영향이 큽니다. 여기서 근육 타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돼지고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돼지는 보통 6개월 정도 키워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돼지를 소처럼 30개월 키워서 도축을 하면 근내 지방이 충분히 발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 근육은 근내 지방을 많이 포함하는 적색근이라는 근섬유보다 근내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백색근 비율이 높아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한우처럼 근내 지방이 크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색근은 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이유로 적색근 가까이에는 사용 가능한 지방이 많으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근내 지방입니다. 같은 소에서도 이 지방이 쉽게 끼는 적색근이 많은 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가 있습니다. 일본의 화우나 한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적색근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한우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근내 지방이 높게 개량된 소들은 다른 소들보다 더 많은, 더 높은 비율로 이 적색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내 지방과 등지방의 특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내 지방도가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소를 비육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등지방도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더 잘 발달한 개체가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근내 지방의 증가 속도가 비교적 안만한 것에 비해서 확실히 후반으로 갈수록 등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근내 지방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농가에서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도대체 몇 산까지 송아지를 생산하고 암소 비육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보통 2, 3산차에서 번식우를 비육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암소를 태어난 개월수인 나이로 소의 성숙도를 정하면 되지 왜 뼈의 상태를 보고 성숙도를 평가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한우에서 뼈는 성숙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뼈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암소라면 모두 가지는 호르몬인데 그 양이 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21일마다 발정이 오는 암소에서 소가 보이는 발정 행동은 에스트로겐의 영향 때문인데 이때 에스트로겐의 양과 임신을 하고 출산을 반복하면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을 비교하면 출산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암소를 가지고 뼈의 성숙도를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지고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는 처음부터 난소를 떼고 비육을 시킨 소로 정기적인 발정 증상도 출산의 경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소는 난소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아예 임신을 안 시킨 상태에서 비육을 합니다. 세 번째 소는 정상적인 출산을 여러 차례 거친 소입니다. 그리고 이를 도축해서 그 결과를 출산을 거치면 거칠수록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뼈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아예 난소가 없거나 분만을 안 한 소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뼈만 보면 분만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도축하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암소고기의 가치는 나이보다 출산 횟수가 기준이 되고 추천되는 2, 3산차의 암소 도축은 성숙도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낮추는 경계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자면 비육이라는 것이 거의 영양에만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육이라는 것은 유전, 영양, 관리라는 3박자의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데
영양이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유전은 일종의 뛰어난 자질인데 이를 발현시키는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영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양이 단순히 근육이나 지방을 이루는 물질쯤으로 여겼지만 영양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치 완성된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켜듯이 이런 역할을 영양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충분히 내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소를 개량하고 구입하였는데도 남들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영양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개념은 영양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자 해결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적인 결핍이 누적되면 처음에는 성장의 지연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영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각각 분리된 각자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질병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결국 문제의 핵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는 영양 문제의 개선과 이를 보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육은 태아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기본이 되는 근육 섬유의 기본틀이 형성이 되고 송아지가 육성우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장의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료내 단백질의 비중이 어릴수록 더 필요합니다. 지방은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와 그 부피가 늘어나는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근내 지방은 가장 순서상 늦게 발달합니다. 송아지와 육성우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주안점으로 둬야 하는 것이 송아지와 육성우에서 근육은 끊임없이 발달시키면서 지방세포의 숫자까지 충분히 늘려주고 너무 육성후 단계에서 지방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농가에서는 송아지나 육성후를 너무 근육이 없는 마른 상태로 키우고 또 반면 어떤 농가에서는 육성후를 과비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일반 한우 농가에서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송아지나 육성우를 너무 근육이 없는 상태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근육이 없는 소는 나중에도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상태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초에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 비육을 시키더라도 남는 에너지는 더 많은 비율로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소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근육량이 적은 소는 나중에 도축을 해보면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많은 소가 되고 근육이 많은 소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더 많은 형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의 양이 많은 소는 일반적으로 내장의 비율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장이 크면 소화를 더 장시간 시켜서 사료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지만 내장은 끊임없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동하는 기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이는 비육의 관점에서 보면 불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단백질이 비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 충분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백질이라는 사료의 원료가 가장 비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쓰이도록 하려면 사료를 충분히 주는 것인데 이는 항상 비육소에게 과산증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산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볏짚과 같은 건초의 비율을 너무 높이면 등지방이 더 두꺼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CNSL을 급여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CNSL은 과산증의 주요 원인인 젖산을 만들어내는 젖산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반추인의 프로피온산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그림은 소가 농사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과산증으로 발전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보면 마치 도미노처럼 한 번 반추의 pH가 낮아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추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한다는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틱 액시드라고 하는 젖산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반에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내용은 CNSL이 이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라는 세균을 억제해서 젖산의 생성을 줄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CNSL은 프로피온산을 높이고 메탄가스 생성을 줄여주는데, 이는 같은 사료를 먹이고도 얼마나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프로피온산은 높은 에너지가를 가지고 있어서 증체에 유리하고, 휘발성 지방산 중에 유일하게 간에서 혈당인 글루코스로 전환되어 근내 지방도인 마블링을 올리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료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사료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는 특히 CNSL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한우 농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형성된 마블링은 쉽게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염증 반응을 낮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제 성분도 비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강의 요청이나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